나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답답한 인간이다 하고 생각되는 내 모습은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이런 답답한 모습이 있을까? 답은 내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걸까? 인생은 스스로 성취해야 할 예언이다. 나는 나를 어떻게 소극적으로 만드는가? 나는 33살이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소극적으로 만들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33살 이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글쎄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물론 얼마큼 어떻게 나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단지 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소극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별로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든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소극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인식하자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부터 나는 인생의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나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모두가 훌륭한 선생님과 소중한 친구들의 도움 덕분이다. 그 전에는 경험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배운다거나 내게 생긴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다. 한마디로 나는 인생의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승객과 다름없었다. 그럭저럭 주변 환경에 맞춰 생활하긴 했지만 항상 좌절감을 느꼈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또 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만약 계속 그대로 생활했다면 젊은 시절의 꿈을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나에게도 분명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곤란한 상황과 형편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나름대로 변명하면서 조용히 희생을 감수하는 일만 했을 뿐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나는 꽤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이루지 못한 열망이 내 안에 가득했다. 부모님으로부터 강한 의지와 선한 마음을 물려받은 덕분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훈련을 시작한 이후 현재의 내 삶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다. 스스로 희생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의 내 삶을 만든 건 바로 내 생각 내 행동이었다.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에 대한 내 무의식적인 인식과 태도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때 올바른 의식을 갖고 생활했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지금은 잘 알고 있다. 어쨌든 어떻게 나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지금 당신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실시해 보기 바란다. 생애 최고의 해를 보내려면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소극적으로 만드는지 알아내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책임져야 한다. 당연히 당신도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을 것이다.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우리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습관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그 환경이 어떻게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지를 더 많이 알아내면 자신에 대한 깊은 정보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격언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게 될 것이다. 분석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어니제이언 인드 라이프 이즈 not worth living. 바로 이번 과정을 끝내면 상상을 초월하는 유익을 얻을 것이다. 다음 질문에 답안을 작성하면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던 믿음과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알아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한 후에 마음속 깊이 울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1.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소극적으로 만들었는가?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답답한 인간이다 하고 생각되는 내 모습은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이런 답답한 모습이 있을까? 답은 내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걸까? 어떤 답변을 쓸까 하고 생각하면 온갖 종류의 다양한 답변이 떠오를 것이다. 그것을 모두 적는다. 이 질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대답을 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없다. 나는 게으르다. 나에 대한 내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더 믿는다.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나는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몇 번 있다. 나는 절대로 월급을 인상해 줄 것을 먼저 요구하지 못하고 인상되기만을 기다린다. 나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2.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든 결과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든 결과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이 과정은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소극적인 자신으로 인해 손해본 일을 찾아보면 과거에 대해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을 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즉 실망했던 부분과 관련된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자신의 사고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명확히 알아내려고 기존 지식을 활용해도 좋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아보자. 많은 돈, 내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는 기분,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나를 존중해주고 나도 존중하는 남편, 성취감과 만족감, 자존감, 건강. 3. 자신이 소극적으로 행동했을 때 어떤 점이 유익했는가? 유익이라니? 소극적으로 행동해서 무슨 유익이 생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일부러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자세가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소극적인 자세는 보상이 뒤따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소극적으로 행동할 때 얻는 유익을 잃고 싶지 않아서 계속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자신에게 이러한 생각과 태도가 숨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머리와 지식으로 생각해서 답을 쓰지 말고 질문을 읽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또 답안을 작성할 때 솔직한 내 생각을 적기보다는 그럴듯해 보이는 좋은 답으로 바꿔 쓰고 싶은 유혹도 이겨내야 한다. 일단 적은 후 다시 살펴보면 자기 생각의 진정한 의미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아보자. 편안하게 생활한다. 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서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무관심 속에서 생활할 수 있고 당면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의 호감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비난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는다. 언제든지 맘먹고 열심히 했다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었어. 나는 편리한 변명을 할 수 있다. 괜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지낸다. 4. 자진해서 자신의 소극적인 자세를 중단하겠는가? 이번 답변은 간단하게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한다. 간단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자신의 소극적인 자세를 중단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어떻게 중단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단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만약 중단할 방법을 안다면 기꺼이 중단하겠는가? 미음예 미음 아니요. 위에 4가지 질문에 모두 답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중단한다. 중단.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4가지 질문에 모두 다시 답하도록 한다. 이후 이어질 중요한 정보를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4가지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지 알아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그 과거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깨달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를 가장 힘들고 괴롭게 만든 문제는 이성 문제였다. 상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10대 시절의 한 사건이 떠올랐다. 앞에서 내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을 읽은 독자라면 당시 내가 혼자만의 생각 속에 자신을 가두고 소극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학교에서 규모가 큰 댄스 파티 광고가 났는데 이번 파티는 여학생이 먼저 남자 파트너를 초대하는 파티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마이크라는 미식 축구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고 이번 댄스 파티는 나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매일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항상 결심했다. 오늘은 꼭 마이크에게 댄스 파티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해야지. 나는 마이크와 자연스럽게 마주칠 계획을 세우고 말할 내용을 몇 번이나 연습했지만 매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마침내 파티가 코앞으로 다가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곧장 마이크에게 걸어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나랑 같이 댄스 파티에 갈래? 그러자 마이크는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라고 대답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그때 도망치듯 복도를 걸어가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내가 마이크의 데이트 상대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확신했다. 이젠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누가 날 좋아하는지 지켜보기만 해야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내 마음을 상대에게 들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날 만큼 괜찮은 여자가 아니야. 그렇게 나는 스스로 단정짓게 되었다. 이후 나는 마이크와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생활했다. 이성을 만날 때면 항상 마이크가 떠올랐다. 상대와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중에도 나는 언제나 거절당한 여자였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마음이 더 불편해졌고 그럴수록 더욱 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계획된 각본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다. 마이크는 항상 무대 중심에 서 있었고 나는 가장자리에 머물렀다. 나는 1, 2분 정도의 짧은 경험에서 생긴 나에 대한 잘못된 편견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었다. 그 결과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내 이성관계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성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행동 양식을 면밀히 숙고한 후 잘못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잘못된 생각이 오랫동안 나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바라던 이상형과 전혀 다른 남자만 계속 만났던 것이다. 네 번째 질문에 답변했을 때처럼 나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진 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행동의 변화를 시도했다. 나도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내 결심을 글로 적자 내 안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농담하는 거지? 장난도 아니고 정말 우습잖아. 자신의 무의식까지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잘못된 믿음을 바꾸려고 할 때면 누구나 이런 반응을 보인다. 머릿속에서 자신의 한계에 대해 논쟁하는 온갖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고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래도 나는 나 자신과 이성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했다.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자.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도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나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인식에서 벗어나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인식으로 전환한 것은 내가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몇 달에 걸쳐 성공적으로 인식을 전환한 후 나는 팀을 만났다. 팀은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었다. 그 후 나는 팀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다. 그전에는 팀처럼 멋진 남자를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남자에 대해 스스로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했다면 내 주제에 팀처럼 괜찮은 남자는 넌 볼 수 없어. 팀이 나 같은 여자에게 관심을 보일 리 없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물론 팀과 내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져 이러한 대단한 인식의 전환이 없었다고 해도 행복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팀을 만난 것이 내가 잘못된 인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나를 거절당한 여자로만 생각했다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만 당하고 실망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삶은 기대한 그대로 얻는다. 그래서 예상한 대로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긍정적인 것에 정신을 집중해서 생활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야 개인적인 효율성과 능력을 한 단계 높일 비결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당신의 시선을 끄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나 마시는 커피 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살펴보라는 뜻이다. 네 번째 질문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인식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달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기 자신 내부의 생각과 감정을 찾아야 한다. 제일 먼저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생각이 어떻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찾는다. 그래야만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아래에 제시된 예를 살펴보자. 약점이나 단점 등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과 그 결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답변이다. 현재 내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큰 엉덩이, 사업 실패의 두려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느끼는 분노, 일에 얽매인 남편에 대한 불만, 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함, 그 결과는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함, 경제적 위기, 안정적인 직장 집착,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함,
가족에게도 불만이 발생. 시간이 항상 부족해서 일을 미루거나 통제가 안 됨.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고민하는가? 진심으로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공인가? 실패인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두려움이나 의심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장점과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인가? 목표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면 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보자. 당신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당신의 경험과 맞지 않는다면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다. 질문 1.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생각나는 대로 종이 왼쪽 부분에 적어본다. 잠시 책 읽기를 멈추고 지금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실시해 보도록 한다. 다 적은 후에는 적은 내용을 잘 살펴보자. 이로 인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본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마치 거울처럼 당신이 기대한 그대로 행동하는가? 계획한 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고 말한 적이 있는가? 아쉽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생각처럼 쉽게 달성되는 건 아니다. 현재의 결과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무엇인가? 관심을 집중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적이 있는가? 당시의 생각과 감정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이번에는 종이 오른쪽에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적는다. 당신이 가진 변화의 능력을 믿을 때 당신의 모든 지식과 감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면 처리자석에 이끌리듯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절당했던 10대의 기억에서 벗어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목표에 집중하자. 놀랍게도 나는 관심을 집중한 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발견해야 한다. 삶을 움직이는 주체가 당신인가? 아니면 당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생각인가? 무엇보다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변화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계란, 프라이. 지금 내가 설명하려는 그림은 계란, 프라이라고 부른다. 이 그림을 본 어떤 고객이 꼭 계란, 프라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실 이 그림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조직의 단면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학적으로 만든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근본적인 관계와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모델이라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영원히 지속될 변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해할 때까지 잘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 마음의 중심 그림의 가장 가운데 동그라미에는 개인적인 경험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존재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마음 또는 영혼이라 부르는 것으로 진정한 내 모습이다. 이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내 모습 위에 두려움, 걱정, 의심이라는 층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다. 수년에 걸쳐 이것이 습관적으로 굳어지면 진정한 내 모습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된다. 부모님과 선생님은 종종 핵심이 아닌 이 중간 고리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실패를 지적한 노예다. 실망이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성과보다는 잘못을 더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게 자신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인식하다가 마침내 진정한 내 모습은 잊어버리게 된다. 의심과 두려움은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진정한 믿음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을 느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운데 고리, 즉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생활한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만다. 그림의 가운데 고리가 바로 한계의 근원지다. 신념을 상실하고 두려움의 기억을 저장해 두는 곳이 바로 가운데 고리다. 마이크가 한번 싫어라고 대답한 후 나는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닌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의 고리 안에 갇혀 그것을 내 진짜 모습으로 인식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자랑하고 다닐 만큼 어리석지 않다. 나 역시 마이크에게 거절당한 게 부끄럽다며 구석으로 숨지 않았다. 오히려 허세를 부리고 대담한 척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 자기의심과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숨길 수 있도록 또 다른 층을 쌓아 올렸다. 그것이 바로 꾸며진 내 모습이다. 가장 바깥쪽 고리 부분,
즉 꾸며진 내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의식하고 행동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자신을 어떻게 소극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일단 그것을 확인하면 그로 인한 나쁜 습관들을 제거할 수 있다. 생각을 전환해서 타고난 재능과 능력 그리고 진정한 내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면 원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굳어진 두려움과 의심의 벽을 깨고 나와 더 이상 자신을 소극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연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수년간 계속된 의심과 두려움도 제거할 수 있다. 마이크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 하지만 마이크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경험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자기 의심은 더 이상 내 이성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중단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파괴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켜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1년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정신적, 감정적인 환경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나 자신 스스로 인생의 중심에 서서 자기 세계를 창조하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면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지식과 재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 이 과정은 자신을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에서 자신 환경과 세상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로 전환하는 훈련이다. 또 거짓된 모습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이동하는 훈련이다. 이제는 개인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에 관해 설명하겠다. 그 도구는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패러다임은 자신과 다른 사람, 삶의 한 단면 등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패러다임은 안경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안경을 쓰고 자기 자신과 주변 세상을 바라본다. 하지만 종종 눈앞에 있는 안경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크에게 거절당한 후 이성 문제에 관한 나의 패러다임은 이상형은 고사하고 그저 남자친구가 있기만 해도 다행이다가 되었다. 이후 나는 소극적인 패러다임의 안경을 쓰고 이성관계를 보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그 패러다임이 사실이요, 진실이었다. 이성 문제에 관해서라면 나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눈앞에 있다 해도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행동이나 생각은 하지 못했다.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패러다임은 현실을 올바로 인식한다고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나는 옳다. 그리고 환경이 나를 소극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믿어야 한다. 성공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이런 사람들은 성취도나 부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기준도 없다. 일단 소극적인 패러다임이 자기 안에 자리를 잡았다면 지식과 열정을 총동원해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성공적인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세우거나 주위의 인정을 받는다 해도 패러다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는 안과 밖이 뒤집힐 만큼의 철저한 변화가 요구된다. 돈을 많이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만큼 돈을 벌었을 때 실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누구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행복하리라 생각했던 적이 있는가? 정말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는가?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에 성공하면 두려움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신의 장점과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자. 우리는 생각과 감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어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생각하는 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신념의 생각과 능력을 낭비하지 말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게 해주는 신념에 초점을 맞춰보자. 현실, 행복, 만족, 성취감은 주변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마음 깊은 곳에 소극적인 패러다임, 복잡한 생각, 변명, 핑계를 준비한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구실들에게 삶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하지만 깨닫고 나면 변명할 것인지 실패를 인정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사람은 늙지 않는다. 에이질러스 바디, 타임리스 마인드의 저자 디팍 초프라 디펙 초프라는 노화의 패러다임을 퇴화와 부패로 인도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하며 우리 인간은 블로프로 에이걸스니스의 패러다임으로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생각과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디팍 초프라의 말에 따르면 인식의 외부의 생화학적 반응은 없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전부 알고 있다.
만약 자신을 희생자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 몸은 닥치는 대로 쇠퇴하다가 결국 파멸한다.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패러다임을 찾아내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소극적으로 만드는가? 자기 이미지를 형성할 때 영향을 미치는 습관적인 의심과 두려움은 무엇인가? 다음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나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는 빨리 대답해야 한다. 아래의 예문처럼 작성하면 된다.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 경제적 문제, 활기찬 생활, 몸매 유지, 이성관계. 이런 실패를 설명할 때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다음은 위의 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실패한 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자기 자신에게 설명한다면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또 자기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보면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패러다임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난 성공하지 못한다. 나는 재능이 없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지식이 부족하다. 나는 너무 늙었고 이미 너무 늦었다. 너무 바쁘다. 안 그래도 할 일이 쌓여 있다.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그나마 이 정도 가진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능력 이상의 돈을 버는 것 같다. 이 사실을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란, 프라이 그림을 기억해보자. 당신의 대답이 가운데 고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러한 소극적인 패러다임이 당신의 삶을 주도한다면 이 패러다임이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가겠는가? 관심을 집중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패러다임이 어떠한가에 따라 삶의 근원적인 관심의 대상이 달라진다. 패러다임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인간관계의 질, 성취도의 깊이를 좌우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패러다임에 이끌리는 삶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종이에 적어보면 패러다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자기 자신 대신 삶을 주도하던 부정적인 패러다임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을 지배했던 패러다임의 영향력도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지식이 이러한 신념을 더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강화된 그 신념과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패러다임은 결과적으로 일맥상통한다. 더 이상 쓸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 중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답에 동그라미 한다.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답은 무엇인가? 지금 작성한 답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후에 이어질 패러다임의 전환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된다. 패러다임의 전환.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패러다임을 발견하면 인식의 전환을 향해 한 걸음 크게 내디딜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고 언제나 돈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청구서와 신용카드 명세서는 책상 서랍에 봉투도 뜯지 않은 채 숨겨두었다. 그래서 종종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면 한밤중에 깨어 겁에 질린 채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잠을 설치기도 했다. 은행에서 부채를 정리할 돈을 대출받아 카드빚과 밀린 청구서 비용을 말끔히 청산한 적이 2번 있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신용카드 한 개 금액까지 소비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유혹에 진 적이 너무 많아서 몇 번이나 졌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절망적인 악순환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숨어있는 소극적인 패러다임이 나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돈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절대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없어. 나에겐 더 이상의 돈을 벌 능력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무슨 일을 해도 결과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나는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려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돈에 관한 소극적인 패러다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극적인 패러다임의 정체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돈에 관해 많은 규칙을 세우고 수없이 결심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은 소극적인 패러다임이란 장막으로 가려졌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장막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실패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장막의 존재를 느꼈을 법도 한데 나는 그 장막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마침내 돈에 대한 나의 소극적인 패러다임을 인식한 후 기본적인 2가지 규칙을 찾아냈다.
이 규칙이 돈에 관한 소극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었고 그 패러다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한 주범이었다.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안 된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나만 잘 살기 위해 돈을 많이 모으는 건 옳지 않다. 평범하지만 내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 다른 규칙들도 있었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벌면 냉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된다. 내게는 부자들이 가진 그런 대단한 재능이 없다. 목록을 보면서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내용을 찾아보았다. 그것은 굶어 죽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투자 등의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건 영혼을 파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돈에 관한 신념을 바꾸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는 죄악이나 다름없었다. 돈은 풍부하다. 그리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른다. 돈을 통해 나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도 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선하고 풍성한 것은 악하다는 식의 패러다임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나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 청구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나는 돈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면 나의 가치와 자존심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리라 확신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는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일이었고 전부터 내심내게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 자신과 내 지갑이 남을 도울 수 있게 될 거라 확신했다. 그래서 돈에 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었다. 돈은 풍부하다. 그리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른다. 돈을 통해 나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도 있다. 이 패러다임은 지난 20년 동안 내 생각과 힘의 근원이었다. 현재 내 수입은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아졌고 당시에 내 연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네 번째 질문에 답하면서 시작되었다. 내 생애 최고의 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패러다임 전환의 4단계.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패러다임을 찾아낸다. 소극적인 사고방식, 감정, 그에 따르는 이점 등 이미 내면 깊이 뿌리 박힌 패러다임에 대해 생각한다. 자신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마음과 생각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전의 소극적인 패러다임이 고개를 들 때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기한다. 당신은 앞서 2단계를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면 바꾸고 싶은 소극적인 패러다임을 골라낸 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보자. 이는 생애 최고의 해를 보낼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 가장 먼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소극적인 패러다임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당신은 앞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2단계를 밟았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원하던 결과를 얻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변화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모든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소극적인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 소극적인 패러다임이나 자신을 강화시키는 패러다임이나 역할은 모두 동일하다. 패러다임은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바를 문장의 형태로 압축 요약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로 표현된 패러다임을 옳다고 믿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 습관, 결과물,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패러다임의 진실성을 반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패러다임을 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더 좋은 결과를 낳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일단 자기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패러다임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그 패러다임은 당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아래에 소개한 소극적인 패러다임과 자신을 강화시키는 패러다임을 비교해보자. 자신을 강화시키는 패러다임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예전의 소극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패러다임을 찾아보고 이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해보자. 일단 자기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패러다임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그 패러다임은 당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루고 싶은 목표에 한계를 두면 안 된다. 먼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뒤 명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에 보는 사람은 문장이나 표현이 지적인 수준에서만 머물 수도 있다.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올지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이나 감정은 당신이 쓴 문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장 덕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하는 사고방식을 따르게 되었다면 제대로 잘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개인적으로 나는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소극적인 패러다임이란 보이지 않는 장막. 돈에 대한 소극적인 패러다임.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안 된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나만 잘 살기 위해 돈을 많이 모으는 건 옳지 않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돈은 항상 부족하다. 세상에는 돌고 도는 돈만 많을 뿐이다. 돈을 많이 벌면 냉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된다. 내게는 부자들이 가진 그런 자질, 타고난 재능이 없다.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영혼을 파는 것이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나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 청구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나는 돈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면 나의 가치와 자존심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리라 확신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는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일이었고 전부터 내심 내게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돈에 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었다. 돈은 풍부하다. 그리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른다. 돈을 통해 나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도 있다. 이 패러다임은 지난 20년 동안 내 생각과 힘의 근원이었다. 현재 내 수입은 당시의 연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네 번째 질문에 답하면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새로 만든 패러다임의 문장과 표현을 살펴보자. 자신을 강화시키는 패러다임이 되려면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인적인 표현, 현재형, 긍정적, 설득력 있는 문장,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강조. 일단 글로 쓰고 난 후에도 자신에게 정확히 맞는지 확인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새로운 패러다임대로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문장에 쓰인 단어나 표현이 원하던 새로운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자. 어떤 성과를 이루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는 자신의 패러다임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사리분별과 일반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사고방식에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들뜬 마음으로 기대해보자. 기적을 기대해도 좋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건 정원에 최상급 비료를 주는 것과 같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영양분이 풍부해진 땅의 목표라는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자. 아인슈타인은 상상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는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대신 그 빈자리를 원하던 목표를 향해 자신을 인도할 새로운 생각과 감정으로 채울 때다. 어쩌면 내게도 이런 면이 있을지 몰라라는 식의 생각은 안 된다. 당신 자신의 진정한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읽을 때 이건 진정한 내 모습이다라고 스스로를 일깨워야 한다. 소극적인 패러다임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가운데 고리, 즉 의심과 나두려움을 반영한다. 반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던 과거 모습에서 한 단계 진보해 진정한 자아를 다시 만나게 해준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으면 목표를 달성하고 생애 최고의 일을 확실하게 보낼 수 있다. 삶의 누구나 소극적인 패러다임의 희생자일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생활한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삶을 보는 관점이 엉망이 되고 그런 인생은 결코 가치 있는 결과나 성과를 이룰 수 없다. 종종 소극적인 패러다임은 진정한 자기 모습의 역설일 때도 있다. 이런 경우 마음속의 메시지는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서로 상반된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얼굴 오른쪽의 생각은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으로 끌어당긴다.
반면 왼쪽의 생각은 반대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왜 더 벌면 안 되는지, 왜 더 벌 수 없는지에 대한 온갖 이유를 제시한다. 물리학 시간에 배웠듯이 동일한 세기의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관성이 생긴다. 다시 말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다.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은가? 이제는 자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대신 그 빈자리를 원하던 목표를 향해 자신을 인도할 새로운 생각과 감정으로 채울 때다. 하지만 일단 자신을 강화시키는 패러다임을 갖고 나면 목표 달성을 위해 의식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한 가지 목표에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림을 보면 모든 지식과 감정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두 번째 웃는 그림에는 에너지가 낭비되거나 초점이 혼란스럽게 분산되지 않았다.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늘 그 자리에 있게 된다. 반면 두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사람은 삶의 운전석에 앉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당신도 두 번째 그림을 따른다면 진정한 자기 모습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러나 삶이 다시 분주해지면 계속 한 곳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때문에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생각, 감정, 태도, 관점 등이 고개를 들게 되는데 이때 그것들을 끊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먼저 자기 생각과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선 뒤 그 생각과 감정이 자신을 어디로 끌고 인도하는지 살핀다. 만약 예전의 사고방식과 흡사하다면 그것을 떨쳐내고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정신을 집중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혼자서 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 마음과 감정이 어디로 이끌리는지를 찾아내어 의도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나는 내 머리를 세 장이라고 상상한다.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다. 머리 한쪽에 세 장 입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출구가 있다. 내 생각은 세 장 안에 들어오는 새들이다. 만약 소극적인 사고라는 새가 들어오면 출구를 활짝 열어놓는다. 목표 달성에 방해만 되는 이런 새는 세 장의 출구로 내보내야 한다. 새가 세 장에서 나가는 상상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새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출구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살이 찔 때까지 실컷 먹이를 주고 싶겠지만 최선을 다해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만약 유혹에서 지면 그 새가 전하는 메시지를 진리로 믿게 될 테고 그러면 소극적인 사고의 덫에 꼼짝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다. 자신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종이에 적어 잘 보이는 곳, 예를 들어 컴퓨터 앞이나 냉장고 문에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번은 새로 적은 패러다임의 단어를 정보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장과 단어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 패러다임을 창의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삶의 초점과 사고방식이 정확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도록 하자.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주의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앵무새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할 때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반되지 않도록 말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돈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시기에 더 이상 내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생애 최고의 해를 보내려면 행동뿐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바꾸거나 정신적, 감정적 환경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긍정적이고 확실한 변화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극적인 패러다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기보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